네, 닭고기와 함께 여러분의 가슴 근육도 많이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네,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불끈불끈 여러분의 근육도 키워 나가시고요. 여러분의 투자 근육도 저희 3프로TV와 함께 키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근육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지금 이야기할 때가 맞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속속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뭐 29억의 경매 뭐 나왔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해서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살짝 좀 해주고 가실까요? 아, 네. 현재 시장은 1월 달에 이제 거래 바닥을 좀 찍고요. 네. 이제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침체 국면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로그인을 좀 해야 돼가지고. 로그인을 여기서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지금 컴퓨터마다 안 그래도 로그인을 좀 해야 돼서. 예, 우리 저 김기현 대표님 뵈니까 그 뭐죠? 애들 만화 중에 짱구라고 있는데요. 짱구는 못 말려. 네. 거기에 그 짱구네 아빠 자켓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명한 자켓이 노란색 이렇게 체크무늬인데 네. 오늘 입고 오신 게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자켓이 혹시 짱구 아빠. 짱구 아빠 자켓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로그인 혹시 비밀번호 기억 안 나시면 아닙니다. 1, 2, 3, 4, 5, 6, 7, 8 한번 눌러보시고 네. ASDF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네. 됐습니까? 예,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네.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거래량 이제 그 매매 전세 이제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로 하는데요. 보여드립니다. 예. 지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제가 출연을 하고 나서 이게 네. 이제 그 이후에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가격이에요, 저게? 요게 이제 전국의 시도를 한눈에 이제 비교 분석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차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요 차트 하나만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해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차트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왼쪽이 뭐였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매매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매매가 하락. 네네. 맞아. 그래서 뭐 세종이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구, 부산, 그다음에 경기, 서울, 대전. 근데 이제 강원도 정도만 이제 상승을 아주 약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세종, 대구, 부산 다 왼쪽으로 갔고.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전부 다 매매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경기나 서울, 대전, 인천, 울산, 충북 이런 지역들은 왼쪽으로 빠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위로 올라가기 전세가.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다. 매매가는 하락하면서 전세가는 올라간다. 네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는 일부 지역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수도권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하. 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뭐 전세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앞으로 또 뭐 이사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 이제 전세 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본격 이사철이 근데 원래 2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월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봄에 또 이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3, 4월 뭐 이럴 때도. 네네. 네. 자,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전세가 증감률이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증감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세로선. 네. 네. 그래서 요 세로선이 높을수록 주간별로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는 게 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전세가 네.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값은 올라가지만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으니 네. 요것도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에 네. 거의 뭐 역사상 최대 지금 입주 물량이 잦거든요.
올해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없어요. 굉장히 없어요.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폭등에 대한 또 이런 우려가 있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막상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전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가 증감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증감률은 하락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네. 경기도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 살짝 지금 올라간 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어떤 전세 대란이나 전세가 폭등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이어지지 것 않겠다. 같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상식 혹은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작은 지식에서는 네. 어쨌든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사하고 어디론가 집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갈 곳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설령 나중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참고 하느라고 안 올라갈지라도 네. 전세가는 실수요니까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생각-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네. 올해까지는요. 음. 근데 내년에는 서울도 입주 물량이 또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이게 좀 이제 많아요? 내년은 또 한 역사상 평균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가 이제 유독 적은 거고. 올해가 이제 유독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제 지속 상승을 좀 할 수 있다. 네. 네. 요런 상황이면 높은 전세가와 낮아진 매매가를 이용한 갭 투자가 또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정프로는. 아, 네. 충분히 이제 부동산 공부를 그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 네. 네. 이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네. 어떤 갭 투자가 또 횡행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역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은 갭 투자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가 워낙 높군요. 네, 매매가가 워낙 높고 전세가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서울은? 예,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추이입니다. 네,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추이인데 서울의 전세가율이 지금 2월달 기준으로 51.8%예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즉 그렇죠. 10억 아파트가 6억이면 60%가 이제 전세가율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전세가율은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10억이면은 전세가가 5억 2천 정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갭 투자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유행을 했냐면 네. 이때입니다. 15, 16, 17년도. 15, 16, 17. 그때는 네. 몇 전세가율이 70% 이상이었죠. 아.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굉장히 높을 때 가능한 게 갭 투자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요 왼쪽에 이제 또 이 순위 랭킹을 좀 보시면 네. 서울이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그럼 갭 투자가 어디가 가능하냐? 저는 이제 한 70% 이상인 지역들은 저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경북이랑 충북, 전북, 전남, 충남, 강원, 경남 이 7개 지역은 전세가율이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갭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전세가율이 낮은 세종이나 서울, 제주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율 투자는 사실은 거의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집값 대비 이제 전세가율을 보면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꽤나 낮은 상황.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갭 투자가 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설령 전세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갭 투자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어지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비밀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클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클 때. 그래야지만이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네네. 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전세는 실제 수요가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수요만큼 올라가는 속도가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지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언제 그러면은 투자의 수단도 좀 보느냐?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과거로 보면은 2016년 초반이었습니다. 네. 이때 전세가율이 꼭지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즉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더 빨라진 게 2016년. 그 얘기는 사람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 게 2016년 초반부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은 투자라는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네네. 이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이 초반 한 1, 2년 사이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시장이 매우 위험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투자로 바라보는 사람이 지속이 된 게 4, 5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4, 5년 동안 투자로 돈 벌 사람들이 이미 다 돈 번 거죠. 그리고 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전세가율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수단으로 전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고 심리 꺾인 게 또 한 몇 년 지나야 이제 다시 그 시장이 반전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네. 시장의 거품이 빠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즈음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자, 근데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예, 정부에서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신생아 특례나 이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시키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작아요. 왜 그러냐면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요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른 숙은 쥐어 짜듯이 지금 실수요를 짜고 있는데 네. 근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으로 턴을 하기 위한 네.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네. 부동산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가기 힘들다. 물론 네네네.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네. 어디에요?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이요. 일부 이제 지방에 네. 예, 있습니다. 일부 지방 그래요? 지역에. 네. 어디를 얘기하시면 조금 이제 공격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아주 디테일한 세부 지역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 경기 쪽은 아니고 네. 좀 지방 쪽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릎 밑이라는 건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단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일부 지역은 거의 뭐 지금 발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는 적어도 사서 손해는 안 볼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 정도로 떨어졌으면? 그 정도면은 지금 사서 그러니까 당장 한 1년 안에 손해 볼 가능성은 있지만 네. 2년, 3년, 4년, 5년을 봤을 때는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이게 너무 좀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여쭤보긴 좀 죄송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그 막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지방 진짜 가보면 요즘에 좀 소멸 수준의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그런 데는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뭐 맞습니다. 발바닥이라도 못 들어갈 것 같고. 당연하죠. 그런 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네. 네. 자, 근데 제가 요 데이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리치고에서 이제 랭킹에 들어가시면 네. 일자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일자리를 지금 1년 동안 인구 15만 이상, 15만이면 소멸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자, 여기에서 상위 랭킹이 된 일자리 증가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등이 누구냐? 전남 광양입니다.
2등이 용인시 기흥구, 3등이 포항시 북구, 4등이 거제시, 5등이 아산시. 자, 그래서 탑 5가 전부 다 지방이에요. 네. 자, 근데 혹시 우리 정프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3년 9월 달부터 네. 부동산이 맛동산 전국 세미나를 했잖아요. 했죠. 예. 그때 제가 모든 지역에서 했던 핵심 그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 어제 일도 잘 어제 일도 기억이. 네. 그 국가 첨단 전략 특화 산업단지 혹시 기억나세요? 국가 자, 첨단 산업 전략 단지.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네. 대놓고 예. 밀어주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 거의 꿀단지죠. 그게 이제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죠. 이 세 개 업종을 밀어주겠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 예. 이 지역들을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눈여겨봐라.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자, 왜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요. 네. 자, 전남 광양은 왜 일자리 증가율이 이렇게 높냐? 광양, 포스코가 10조를 투자합니다. 포스코 2차 전지. 광양 이쪽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여기는 뭐죠? 반도체. 네, 네. 반도체. 그 다음 포항시 북구. 여기도 포항도 2차 전지입니다. 네. 네. 자, 거제시 조선업이고요. 네. 5등 아산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산시. 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네.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탑5 지역이 네? 제가 지난 가을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국가 첨단 전략 특화 단지 네. 이쪽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일자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기반을 하셔가지고 네. 좀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끼고 가는 게 그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스트레스 DSR 네. 뭐 이런 걸 이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더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당연히 좀 미칠 거고요. 네. 자, 이제 화면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이 뭔지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부여하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이게 DSR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네이버 걸고 오신 거예요, 지금? 아,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서. 아, 네이버가? 예.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본 거고요. 아니, 네.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요게 네. 단계별로 지금 시행이 돼요. 네. 단계별로. 네. 자,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은행권의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만 시행이 된 거고요. 네. 2단계는 이제 올해 6월달 잠정적으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다음에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네. 그리고 3단계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아마 여기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네. 은행권, 그다음에 2금융권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대출의 한도를 지금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대출의 한도가 얼만큼 줄어들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신용도나 뭐 여러 가지에 다 다르지만 본인의 연봉 정도만큼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봉 정도. 네, 그래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25년부터는 대출의 한도가 총 한도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을 합한 총 대출의 한도가 내 5천만큼 줄어들 거고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은 1억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이제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요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음. 거래량도 2월 달에 조금 설 끝나고 조금 늘고 수급도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2월 달 마지막 월요일에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진짜 추이는 스트레스 DSR에 이제 적용이 된 네. 3월 달에 나오는 좀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 DSR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DSR. 네. 요것도 시장에는 뭐 어쨌든 매매가에는 좀 안 좋은 아래쪽으로. 영향.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게 100% 시행되는 25년부터는 네. 좀 더 영향이 많아질 거라는 그래요? 거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은 조금 시장은 그러니까 매매 기준으로는 좀 어려워질 걸로 혹시 보십니까?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세 하락은 명확하다. 대세 하락은 명확하다. 네, 대세 하락은 명확한데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느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느냐의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흐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24년 같은 경우는 저는 상중하저로 봤습니다. 상중하죠. 네. 상반기는 그냥 중간 정도. 조금 버티다가. 네, 고만고만 하다가 네.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래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은 한 내년 한 중순 네. 말 정도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하락이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매수 시기는 25년 뭐 하반기는 26년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완만한 하방이면.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급격한 하락 이 나오면. 그렇죠. 22년 하반기와 같은 네. 기억나시죠?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폭락세가 그 짧은 반년 동안 나타났었고요. 그런 하락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저는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네. 그런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네, 네. 조례 매수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빨리 올 수 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기사 보면 돼요? 아니면 뭐 뭘 보고 판단하면 됩니까?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아니, 되지만 그러니까 나타났는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5% 빠졌어요. 이게 급격한 하락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 데이터를 또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물에 대한 추이나 가격 추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매물의 추이나 가격 추이를 보면은 또 그래프가 그런- 확 꺾인다 싶으면 그렇죠. 그거 이제 급격한 하락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나타나면 그 급격한 하락 직후나 하락 중에 이제 조금 이게 매수를 한번 꿈꿔보는 건 괜찮은 전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꿈꿔보실 때는 반드시 네. 내 지역이나 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반드시 체크를 주택 하셔야 구입 됩니다. 부담 지수. 네. 그게 뭐죠?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차트가 이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매매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지금 33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 뭐와 뭐를 넣어서 나온 숫자인 거예요? 여기에는 네. 주택의 가격, 아파트 가격, 네. 그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금리. 네,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이 네네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데이터를 가장 단일 데이터로서는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부담은 낮아질 거고. 네. 금리가 낮으면 또 역시 부담이 낮아지고. 맞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역시 부담이 낮아지는데 네. 반대로 이제 세 개가 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이제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부담이 높아지면은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3년 말 14, 15 이때가 주택 부담 지수가 200이 네. 안 됐어요. 네. 만약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한 달에 주택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살 사람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330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보통 수치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저게?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60에서 네. 코로나 가장 절정의 시기에 387까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60에서 거의 4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200 미치면은 저는 그래도 상당히 살만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게 아파트 혹은 뭐 이제 아파트도 다 있어요. 동네별로 나오나요? 예, 아파트 개별 아파트도 전부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대단지가 많은 좀 잠실 쪽으로 가서 리센치가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 네. 여기 이제 리센치 대장 아파트에 가서 투자 체크를 눌러보면 네. 여기 이제 개별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눌러보면은 몇쯤 돼요, 지금? 633입니다. 600? 633.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 리센치를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 리센치 아파트가 낮을 때는 얼마였냐? 300 정도였습니다. 300. 네네네. 15년 2월 달에 299였네요. 아, 그럼 그 이제 어쩌면 그 단지별로 조금 그 수치 자체는 기본 수치가 좀 다를 수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어디 아파트는 뭐 한 100에서 한 250 사이 정도로 움직일 거고, 네. 잠실에 또 어디 아파트는 뭐 기본 300에서 한 610까지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대신 이제 내가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살려고 마음 먹을 때는 300에서 뭐 한 7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00에서 한 4, 500 사이까지는 사도 괜찮지만 네. 6, 7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선을 제가 그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 이 평균선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네. 좀 체크하시고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 네네네. 그런 이제 지수를 우리가 사기 전에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튼 이런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로 볼 때도 지금은 그렇게 뭐 사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 네네네네. 네. 아,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살 때 체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이게 반영된 수치일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 이제 반영이 이만큼 돼 있어서 네. 도저히 이제 사람들이 사기 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그래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주택 부담 지수 요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요것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조금 하나만 더 따져 보자면 그 출산율 감소 때문에 네. 그 뭐 신생아 특공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요거가 이제 사실 막상 뚜껑을 열기 전에는 네. 23년 초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만큼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자체를 찾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되고요. 예, 또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네. 네, 지금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좀 정책이 극과 극으로 가고 있죠.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어떤 대출의 전반적인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은 조여가는데 또 한편으로 신생아 특례나 네. 이런 것들은 또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특례자를 붙여가면서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이죠. 네.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출산이 워낙 이제 심각한 문제긴 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긴 합니다만 요게 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그거 한번 네. 좀 여쭤봤고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들 몇 번 이제 나오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방향성은 일단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아래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 컨셉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게? 전반적인 그런 네. 스탠스는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정책들 나오는 거 지금 실효성들은 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그렇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좀 더 과감한 이런 정책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은, 지금 미분양이 10개월 동안 감소를 하다가, 네. 최근 2개월 동안 미분양이 또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분양 감소하다가 네. 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또 악성 미분양은 또 꾸준하게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양은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네. 부동산 PF 시장이랑 또 연결이 돼요. 부동산 PF. 네. 그렇죠. 네. 내가 분양을 했는데 이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 회사로 따지면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네. 이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는 거, 이게 미분양인 거고,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들 기업한테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PF를 총선 이후에 뭔가 지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일부 이제 지방의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좀 더 펼쳐서 미분양을 빨리 좀 해소를 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도 조금 좀 줄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나 공인중개사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래를 다시 좀 살아나게 하려면 결국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여기서 하락이 깊어진다라면은 아마 그런 정책들까지도 저는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김기현 대표님 하락론자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하락론자 아닙니다. 네. 네.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해를 이제 뵀는데 네. 딱 언제부터 하락을 말씀하셨냐면 2022년인가요? 2021년이었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한 거는 20년 중반부터 했고, 네.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21년 초중반부터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21년이 거의 고점 찍었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잘 맞춘다 못 맞춘다를 떠나서 이분이 하락을 계속 뭐 이렇게 누구처럼 막 10년째 떠들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제가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네네. 운영하는 대표인데, 부동산 시장 안 좋아서 좋을 게 없어 이분은. 그럼요. 전혀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제가 우려를 이야기했던 거는 네.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네. 거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엄청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올 거고, 경매에서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반드시 경매 공부하시라. 경매 공부는 하셔야 된다. 네. 근데 경매는 뭐 끝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경매는 이제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빌라, 아파트, 뭐 그냥 일반 주택, 상가, 뭐 토지 뭐 등등이 있을 때 네. 경매로 접근하기에는 뭐가 처음에 제일 좀 난이도가 낮습니까? 난이도가 가장 낮은 거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네. 이제 뭐 거래 가격도 이제 대충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경매를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어렵지 않은 경매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도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경매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와서 말인데, 자, 이제 보시면 경매 지금 건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아하. 지금 법원에 계신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법원에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경매 서류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걸 사람이 입력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경매 건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수도권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지금 경매 건수가 많은지. 이 지도별로 이게 딱 지금 쭉 나오는군요. 네. 지도별로 하면은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요거 점 하나하나가 네. 전부 다 경매예요. 지금 경매 나오는 점 곳들이? 하나하나가. 어디예요, 저희가? 저 왼쪽에 여기가 이제 강서구죠. 예. 강서구. 예.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제 연립 주택 다세대 빌라가 이제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아파트, 그다음에 밝은 파란색이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제 한눈에 봐도 정말 서울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경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강서랑 그다음 저 은평인가요? 요쪽에 위에? 은평구 쪽. 네, 맞습니다. 은평구 쪽이죠. 네. 그리고 밑에 아마 영등포구 쪽도 좀 많은 건가요? 네, 저게? 맞습니다. 요쪽이 이제 광명,
그다음에 부천, 아, 부천. 예, 그다음에 이쪽 인천, 요렇게. 예. 아, 네. 빌라 다세대 쪽이 지금 경매가 엄청 나왔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일단은 가장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는 아주 많이 증가는 안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냐면 이제 연립 다세대가 이제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연립 다세대가 지금 2012, 13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안기 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어디가 제일 심각하냐? 네. 오피스텔이 가장 심각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보시면 네. 역사상 지금 가장 많습니다. 경매 건수가. 네. 그럼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느냐? 월세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립 빌라,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매매 시장은 너무 안 좋은데 네. 매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요가 또 월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은 또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 네. 아,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월세로 사람들 전세는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월세로 가시는데 월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네, 매매가는 맞습니다. 떨어져서 그렇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됐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죠, 갈수록. 네. 다만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샀다가 팔 때 가격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예. 거기서 있어서 훨씬 중요한 거는 뭐냐? 수익률만 맞춰지면 팔린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나온다. 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수익률에는 사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네네네네. 아, 그 약간 주식이랑도 비슷하네요. 주식도 보면 이게 이제 사서 계속 이제 배당 같은 걸 받는 이런 이제 게 네. 있고 어떤 건 이제 샀다가 이제 팔 때 가격이 높은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수입이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이라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팔 때 가격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접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요즘 같은 때는 네, 맞습니다. 매매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헐값에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오피스텔이 네, 오피스텔 자, 연립 빌라. 빌라. 빌라 근데 이제 같은 바로 역세권 옆에 네. 이런 연립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지하철역 바로 옆이니까.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까지 확인이 가능하냐면 네네네. 지금 또 잠깐 솔깃하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경매 건수들이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호재를 누르면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하철역이 어디 생기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호재가 수도권은 교통호재잖아요. 아, 자, 그럼 여기서 노선만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지하철역이 어디 들어서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권이 나왔는데 주변에 지하철이 또 새롭게 들어서요. 이런 것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네. 네, 데이터에 어디- 근거해서 좋은 어디죠? 투자를- 리치고 들어가면 다들 보는 거죠? 아, 예, 리치고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료입니까? 아,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언제 또 유료하실 모양이군요. 하긴 뭐 데이터 또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거는 걸 빨리 좀 무료할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인지 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님.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저 짱구 아빠 자켓이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아니었고요. 네. 거기 나오는 이제 다른 그 남자 아저씨 중년 캐릭터가 한 분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이렇게 선글라스 낀 분. 아, 네. 네. 그분 아마 자켓이었던 걸로 좀 그랬나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3월 달도 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요렇게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저희의 변화 아직 뭐 익숙지 않고 조금 뭐 비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빈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저녁 라이브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장 시작과 함께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은 저의 영혼의 제자 네, 우리
소울 스튜던트. 정말 잘합니다. 진행을 정말 잘하는, 재밌게 잘하는 우리 명민준 씨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오프닝 벨을 시작을 할 텐데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흥나면서도 재밌는 시간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쭉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